네, 안녕하세요. 앞에 영상이 굉장히 좀 쑥스럽네요. 위대하신 분들이 갑자기 나왔다가 동네 아줌마가 딱 나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여기 오는 거를 굉장히 좀 떨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주제가요. 창조성인데 가장 창조적인 공간에 창조적인 분들 앞에서 의사라는 별로 창조적이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나 하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장 창조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처럼 관습적이고 그냥 그 남들이 하라고 하는 그 모범적인 길을 간 사람한테 뭔가 또 좀 다른 세계의 얘기를 들으시면 그것도 하나의 융합이 되시리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도 뭐 이미 너무나 창조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창조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제 그 임상 경험이라든지 또 제 자신의 삶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어떤 슬픔이 있을 때 또 좌절했을 때 또 어떤 역경이 있을 때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거기서 그냥 에너지를 받고 가시면 그 각자 분야에서 일을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좀 졸린 시간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세월호 이 일에서 어디 가서 좀 웃기기도 좀 죄송스러워요. 그래갖고 웃기지 않으면서 졸리지 않게 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특히 첫 번째 여자 강사라며요, 지금 제가. 근데 제가 못하면 아마 역시 여자는 다신 하지 마 이렇게 될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보다 여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임상에서 또 어디 뭐 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10대 애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억만 주면 저 감옥에 갈래요 이렇게 얘기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좀 뭐 다치면 어때요? 그러면서 서서히 서로 공감하는 거를 잃어간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어떤 그 부자 아줌마들끼리 지난번에 그 선거할 때 우리는 우리 재산만 지켜주면 살인자라도 대통령 뽑아요. 그런 얘기를 저 직접 몇 번 들었어요. 아니 정가가 몇 범이면 뭐 어때요? 우리 재산만 지켜주면 그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거를 여러 번 연령이나 뭐 이런 거를 막론하고 그런 걸 들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어쩌면 그런 사회에 딱 경종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이걸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한번 해결을 해봐야지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그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물건이 공중에 있을까 바닥에 있을까 그걸 어렸을 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고민은 여기 오신 분들 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고민을 하고 그냥 넘겼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그걸 고민을 끝까지 가서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큐베이션이라는 게 자기 안으로 내면화 시켜야 그게 이제 진짜 창조적인 거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티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정동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피카소가 굉장히 가난했다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가난이 피카소로 하여금 엄청나게 그림을 그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사실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하는데 그거는 그 노동 조건을 막 너무 나쁘게 만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조금 더 가난한 사람의 정신을 갖자 하는 뜻에서
그게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제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내 아이를 창조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로 풍요롭게 하면 안 되죠. 뭔가 좀 부족하게 하고 뭔가 좀 아쉽게 해야 걔네들이 이제 뭔가 동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 유레카의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이 이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제 면담하는 사람들 중에 화가도 있고 뭐 음악가도 있고 그런데, 화가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흰 캔버스를 앞에 놓고 보면 막 찢고 싶대요. 막 부수고 싶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백남준의 그 퍼포먼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점을 이렇게 다 그걸 찍고 선을 할 때는 돌아버리겠다는 얘기를 한 분도 계세요. 너무나 이제 지루한 작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 하시는 분들 있죠. 가족들이 죽어요.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저 배우 윤정희 씨 있죠.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걸 듣고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베리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제 남동생도 실리콘밸리에서 갑자기 생화학에서 뭐 엔자임 연구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요. 지금 듀퐁에 있는데요. 실험실에 예전에 젊었을 때 가보면 도 닦는 사람 같아. 그냥 하루 종일 뭘 하는지. 그런 과정의 베리피케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융이 말한 그 연금술적 창조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좀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임상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면 이 가슴이 바짝바짝 타고 마르고, 그래서 수검땡이처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갑자기 없어진다든가, 아이한테 무슨 병이 난다든가, 뭐 내 애인이 뭐 배신을 했다든가, 뭐 이럴 때 가슴이 타는 단계가 바로 이제 첫 번째 루비도 단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지나면 그냥 내 마음은 다 하얀 재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도가 나면 거의 잿더미로 변하는 거죠. 이런 시기가 두 번째 단계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슬픔을 이제 잘 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잿더미로 변한 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일 태양은 떠오른다. 그러고 다시 또 그 슬픔으로 분노를 녹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눈물을 흘리는 단계가 바로 그 분노를 녹이는 단계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화만 내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이게 내면에 대해서 그 고통을 객관적으로 응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객관화시켜야 분리가 돼서 뭔가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 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또 도사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좀 부족해. 이게 잘 안 돼서 화가 나. 이런 게 오히려 그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부글부글하다, 속이. 그리고 누군가한테 화가 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창조적인 용광로가 내 마음속에 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이 좀 밉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연구를 하는데 누가 경쟁적인 사람이 자꾸 뺏어가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있으면 그 옆에 뭐 삼성이랑 서로 싸우는 것 같아. 뭐 이러면 얼뜻 생각하면 삼성하고 애플이 서로 싸우고 소송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참 바보 같은 짓 하고 돈을 엄청나게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윈윈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홍보도 되지만 서로 그렇게 경쟁 관계로 되면서 굉장히 또 얻는 게 많죠. 물론 변호사들한테 갖다 주는 돈도 많지만 그 과정 중에 애플과 삼성이 같이 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제가 김일성 동상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북한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어쩌면 필리핀처럼 돼 있을지도 몰라요. 필리핀은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50년대, 60년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없이 그쪽 나라는 굉장히 또 카톨릭이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경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북한이란 그 위협 요소가 없었다면 어쩌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낙후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일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일본을 따라가려면 몇십 년이 걸린다, 뭐 왜 우리가 일본한테 합병이 돼서 이 고생을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또 일본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뭐 소니나 파나소닉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융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자의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섀도우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림자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거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좀 가서 어떻게 좀 해코지도 하고 싶고, 이런 거를 이제 그림자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우의 그림자는 극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누이의 그림자는 올케가 되고,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며느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그림자가 굉장히 밉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그림자 때문에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자는 나를 환하게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꼭 보면은 동서나 신우들 중에서 굉장히 얄미운 사람 있죠. 뭐 집안에 일 있으면 일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고 그랬구나. 저 여자 때문에 막 너무 속상하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뺀질거리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욕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그 그림자를 제대로 보는 거는 그 문제랑 일단은 좀 떨어져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신우가 나를 굉장히 괴롭힌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신우가 참 그림자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고 얼뜻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그 융심리학에서는 뭐라 하면 이고 컴플렉스를 버려라, 그걸 극복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집착해서 그 자아에 머물러 있는 한 그림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뭐 내가 그래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 친정은 얼마나 잘 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뭐 내가 무슨 무보수 파출부도 아니고 이런 일을 시켜? 내가 누군데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이고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자는 그림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그냥 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래 내가 뭐 박사고 뭐 해도 어차피 뭐 그 한국의 여자로 태어난 죄로 내가 버리자. 그래서 그때 내 이고를 버리자 그러면 그 이렇게 그 땅에 붙었던 이고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 융이 이제 칼 융이라고 이제 분석 심리학하는 그 융이 그 심장마비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막 사경을 헤맬 때 그 자기 그 영혼이 이렇게 유체 이탈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얼마나 이 이고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내적인 성숙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고에서 이렇게 벗어났을 때 굉장히 넓은 거를 조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고 컴플렉스를 벗어나서 섀도우를 제대로 보고 그게 이제 개성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분리와 융합과 발효 이제 퍼멘테이션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마 생화학 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화학적인 변화의 전 단계는 사실은 부패, 일종의 부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하는 썩어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썩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썩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게 그 부패, 발효가 얼마나 사실은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포도알이 엄청나게 변해서 이 와인으로 냈을 땐 전혀 다른 그 영향을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발효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류,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퓨리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화에는 뭐 나쁜 사람들을 벌 주는 것도 정화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이고 컴플렉스, 자기 자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도 역시 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그거를 단단하게 응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러고 난 깨달았어. 난 다 모든 거 다 내려놨어. 그리고 나 하느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은 거를 되풀이하면 그건 응축이 아니죠. 코아귤레이션이 아닌 거죠. 이게 아까 그 권진규 조각가의 작업실처럼 연금술사들의 작업실인데요.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떤 그 작업실도 어쩌면 이런 풍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창조적인 거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창조적인 사람들 중에 미친 사람들 많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너무 창조적으로 키우다 보면 걔네들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뭐 학교에서 잘 적응 못하는 애들 되는 거 아니야? 또 거꾸로 우리 애는 문제가 있다고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는 특별해서 그래요. 우리 애가 좀 창조적이라서 그래요. 그리고서는 그 과잉행동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신화들이죠. 우울한 사람이 더 창조적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동 반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행복해야 창조적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학부모님들 또는 밑에 부하 직원들 이렇게 데리고 계셨을 때 좀 보면은 속상할 때 많죠. 애가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실적도 좀 못 내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성질이 막 나잖아요. 그래갖고 막 야단을 치죠. 애들 보고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가 될 거냐. 그리고 뭐 직원들 앞에 놓고서는 이따위로 해가지고 뭐 이러고 막 이제 화를 내면 그게 그 아이들이나 부하 직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면 일단 사람들은 창조적이 될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나 그 작업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근로 시간이 긴 거 아시죠? 그런데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도 아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즐겁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위계질서, 권위주의 뭐 이런 거에 돼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니까 이 한이 되고 분노가 이렇게 쌓이면 1시간에 할 것도 10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이따위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야단치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 징후 중에 하나가 성적이 떨어집니다. 공부하라고 다그치면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면 창조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같은 정신과 의사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게 아니냐. 또 창조적인 사람은 곧 우울해질 것이다. 이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제 Success Depression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공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게 이제 파우스트 이펙트 같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파우스트가 아마 그 작품을 읽거나 연극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영혼을 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극점일 때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때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꼭 파우스트처럼 그런 아주 학자한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있죠.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고 한 4, 5월쯤 되면 그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을 입학하는 그 성공을 딱 그 타겟으로 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자살 시도도 하고 그게 대학교뿐 아니라 요새는 그 고등학교 특목고들 있죠. 특목고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또 하나의 석세스 디프레션이죠.
일단 특목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과학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너무나 더 괴롭더라.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어디 무슨 회사에 들어왔다. 엄청난 게 뭐 수천 대, 수백 대를 듣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이러면 또 이게 석세스 디프레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융심리학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을 목적으로 또 어떤 타겟, 그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거워하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우리가 등산할 때 저 산에 올라가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계속 올라가면 그 꼭대기까지 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전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굉장히 보고 웃었는데요. 이 앱을 가지고 등산을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근데 그 앱만 보면서 지도를 갖고 그것만 보고 산을 올라가요. 그러면 도대체 산을 왜 올라가는지 핸드폰만 볼 거면, 그러니까 그 목적 지향적인 봉우리를 보고 가면 그 중간에 뭐 풀도 볼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울해질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게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그래서 그 과정에 심취할 때 오히려 더 창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조증 환자라고 아시죠? 왜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막 MDR이라고 또 우리 정신과 의사들은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창조적이다라는 거 사실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가들 중에서 특히 이제 망한 재벌들 있죠. 사라진 재벌들 중에서 조울증 그 패밀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 벌리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을 때는 똑같은 조증이 있지만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다 버리지만요. 재산이 많으면 수조 원을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 조증 환자들이 일을 주로 막 벌리는데 창조적인 사람들의 그 창조적인 태도하고 조증 환자들의 그런 일을 벌리는 태도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조증 환자들은 일을 벌리기는 하는데 수습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 리더의 여러 가지 그 리더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는 리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조증 환자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는 실행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좀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벨 있죠, 벨. 그 전화 그 발명한 사람이 그 전화기를 가지고 그 유니언 그 회사라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정보 회사에 가져갔더니 그 유니언 회사에서 이런 거를 가져와서 이걸 뭐에다 쓰느냐 그러고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유니언 회사는 결국 망하고 벨 회사는 이제 큰 회사가 됐죠. 또 그 다임러라고 그 자동차의 그 이제 뭐라 그러나 그 원조라 그러나 그 다임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는 한 100만 전 세계에서 뭐 100만 대 이상 팔리겠냐? 100대 이상 팔리겠냐? 하여튼 굉장히 숫자를 적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운전기사가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 숙련된 노동자를 계속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다임러는 얘기를 했고 포드는 무슨 소리냐. 대량으로 해서 만들면 된다 해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포드가 이겼거든요. 그런 게 과학사에 보면 뭐 무수히 많죠. 그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6대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컴퓨터를 무지하게 큰 거를 만들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만 투자를 한 사람이 있고 애플 같은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 퍼스널 컴퓨터를 가면 된다 해서 그 애플이 얘기했을 때 처음 얘기했을 때 그 엉뚱한 소리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견지명이라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은 또 이게 조증인지 창조적인 에너지인지 그건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 예를 들자면 버진그룹 아시죠? 그 우주선 지금 해서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진그룹 회장 보고 뭐 괴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누가 화성 가서 살겠느냐, 그게 뭐 돈이 되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모집을 하니까 화성 가서 안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게 돈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은 좀 또 다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창조성을 남발하면 정신분열증이 된다 하는 얘기도 또 있죠. 그래서 쟤 너무 똑똑했는데 천재인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정신분열증 됐어. 근데 이게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뭐냐면 신경세포가 너무 피로해가지고 말하자면 와이어가 이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되기 직전에 보면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어요. 부모 중에 누가 죽었다든가, 뭐 주로 이제 뭐 재수를 한다든가, 저 실현을 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아주 그 힘든 고비가 있을 때 딱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딱 다 그렇게 무너지나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뇌에 기본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스트레스가 와도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 정신분열증이 발병되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엄청난 프로젝트도 뭐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와이어를 막 오버로딩을 시켜가지고 결국에 정신분열증이 되는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창조적인 에너지가 너무 심하게 쓰면 정신분열증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지능이 높은 사람이 창조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재 교육을 막 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뽑을 때도 기왕이면 IQ가 높고 뭐 이러면 창조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학벌이 좋은 사람들 뽑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IQ를 이렇게 해보면 IQ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CEO들, 성공적인 CEO들 IQ를 재보면 100보다 조금 높대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100보다 조금 못하대요. 그러니까 사회의 성공은 절대로 IQ가 보장하는 게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IQ는 사람의 성장 발달의 한 세트죠.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들은 뭐 다 아시는 EQ가 낮을 가능성이 많고요. EQ 말고 저는 이제 그걸 LQ, SQ라고 제 나름대로 장명을 했는데 그 LQ가 뭐냐면 리저, 그러니까 레저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재밌게 창조적으로 노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 좋은 사람도 역시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공감해주는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역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피라미드에서 지금 뭐 수백 년 받고 폰지로 들어간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의 창시자였던 그 사람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폰지 사기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일종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머리도 좋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 했던 거죠. 또 불란서도 역시 그 불란서의 그 제일 큰 은행에서 엄청나게 돈을 빼들어서 불란서 경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IQ가 높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요, 나라 경제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김일성도 굉장히 머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EQ, SQ 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 김일성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 다 반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아주 남자 중에 남자고 또 굉장히 뭐라 그러나 예의 바르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도탄에 빠뜨리겠어요. 히틀러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IQ가 높고 지능이 높은 사람이 절대로 이 사회에서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머리 나쁜 사람이 사고 치면 동네에 그냥 바보가 되는데요. 네, 머리 좋은 사람이 사고를 치면 전 국민이 다 바보가 돼요. 이 도덕 지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동성애자는 좀 또 재밌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플라톤이나 다빈치, 뭐 보들리아르, 랭보, 또 영화 감독 파스빈더, 또 영화 배우 조디 포스터, 또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 엘렌 디제너스, 이 사람들이 다 그 저기 동성애자들입니다. 근데 다빈치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지만 동성애자들이 왜 그 창조적이 될 것 같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에서 그 핵심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괴짜들, 그러니까 그 변경,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창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참 창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유대인의 특별한 교육법을 그러고 뭐 탈무드 사람들 얘기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 교육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별로 틀린 거 없어요. 거기도 유대인 엄마들 지독하고요. 달달달달 볶게 하고 암기시키고 뭐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창조적인 이유는요, 그 유대인들이 변경해서 살았기 때문에 창조적인 거죠.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대 법대를 들어가는 게 미국에서 20세기 초반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차별하듯이 미국의 주류 사회가 유대인들한테 차별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훨씬 더 창조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은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혹시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인 측면이 있고 남성의 무의식에는 여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점점 더 남성화되죠. 저도 가끔 가다 이렇게 머리 안 빗고 거울 보다 보면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 여자는 태어날 때 천사 100개를 가지고 태어나고 남자는 악마 100개를 갖고 태어났는데 해마다 서로 교환을 한답니다. 그래갖고는 100살쯤 되면 남자는 천사로 변하고 여자는 악마로 변한다.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 그 여성 호르몬은 없어지고 남성 호르몬의 역할은 늘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더 늘어나서 이제 한 5, 60쯤 되면 이제 아저씨들이 테레비 보면서 우시죠. 20, 30대는 여자들이 주로 울고. 그게 뭐냐면 남자의 무의식에는 여자가 있고 여자의 무의식에는 남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초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남자 같은 남자. 또 굉장히 천상 여자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여자 같은 여자. 어떤 사람이냐면 마초맨은 근육 이렇게 쓰고 짐 막 들고, 이제 천상 여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된장녀 뭐 이렇게 뭐 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천상 여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창조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역할만 하고 여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지만 조금 여자처럼 섬세하고 감수성도 있고 뭔가 좀 하고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창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나 뭐 무슨 또 극작가나 뭐 문필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에이 전 남자가 뭐 저래, 그런 그 얘기 들을 만큼 성격이 참 째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죠. 예. 또 여자들도 보면 뭐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메르켈 총리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한 심리학자가 얘기해서 욕을 먹긴 했지만 대부학적으로만 여자고 실제로는 남자보다 더 남자 같죠. 그래야 또 이제 천하를 호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창조적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은 남성적인 측면과 여성적인 측면을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뇌를 다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여성적인 면, 남성적인 면 같이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피아노를 잘 쳤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치면서 영감을 얻은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기술이 같이 이렇게 같이 가면, 그래서 요새 우리 둘째 아들 그 융합대학원에 다니는데 거기 음향 기술 뭐 정보 뭐 이래가지고 음향과학을 하는 그 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온대요. 요새 그 비디오 아트하고 뭐 이제 케이블 뭐 이래 가지고는 거기에 제일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예술과 기술이 이제 이렇게 멀징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이런 데서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케이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케이팝이 사실 가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저는 케이팝 가수들이 나오면은 저는 뭘 주로 보냐면 뒤에 그 무대 그 비디오 아트를 저는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비디오 아트가 어마어마한 그 예술적인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그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파인 아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그 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딱 한 번 하는데 10억인가 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필 같은 사람이 그 뒤에 이렇게 자기 무대 장치할 때, 야,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융합이 되겠죠. 그래서 음악, 물리학 뭐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시공간이 같이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 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해서 뭔가를 할 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여주면 훨씬 더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쓰면서 뭐 눈으로 보면서 말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막 손짓 발짓까지 하면 더 잘 외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많이 쓰면 그만큼 더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동양의학에서 기 얘기하잖아요. 그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하면 요런 필요한 거를 이제 체크리스트죠. 먼저 의심하고 집요하게 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콜래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동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천재들을 보면 항상 옆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프로이드 옆에는 항상 도와주는 그 스승이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블로이러라든지 뭐 샤르코라든지 뭐 플리스라든지,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을 모르지만 프로이드는 알죠. 근데 프로이드가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프로이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융도 칼 융을 도와주는 여자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와주는 여자가 엠마 융이에요. 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아니마 아니무스 이론은 엠마 융이 거의 다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융이 가지고 온 거죠. 그 다음에 그 토니 울프라고 해서 그 칼 융의 말하자면 정부였어요. 정부였는데 엠마 융이 얼마나 통이 컸냐면, 그 토니 울프하고 자기 남편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지 뻔히 알면서 매일 집에 오는 걸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의 동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토니 울프한테 우리 집에 와서 남편하고 일하는 건 좋은데 딱 한 가지 네가 못할 게 있다. 같이 밥은 먹지 못한다. 그것만 원칙으로 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아까 말한 피카소 같은 경우도 피카소의 여자들 쭉 아시죠? 근데 한 명만 빼놓고 피카소랑 헤어지고 나서 다 자살한 것도 아세요? 네. 피카소가 그만큼 이제 뱀파이어죠. 기를 싹. 근데 천재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뱀파이어 같아요. 이렇게 남의 기를 쫙 빨아들이는. 스티브 잡스도 뱀파이어고 빌 게이츠도 뱀파이어예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때문에 무너진 기업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 때문에 이 죽은 중소기업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뱀파이어입니다. 사실은 천재들이. 그래서 콜래보레이션 하는 건 좋은데 이 뱀파이어가 너무 많아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서운 사회가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철저하게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에너지가 많은 어떤 그 아이디어가 많은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에 그 진짜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상상력이라는 거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줄어듭니다. 아까 말한 그 천사와 악마의 관계인 것랑 또 비슷한데요. 예를 들자면 미로 아시죠? 그 유명한 화가. 미로가 성공하면서 마지막에 대량 생산해서 정말 상투적인 작품만 만들어낸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극점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상상력을 개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가구를 거의 안 들여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도 굉장히 작은 집이라서 빌 게이츠가 그 스티브 잡스가 애가 넷이잖아요. 그 집에 와가지고는 진짜 니네 식구가 이 좁은 집에서 사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런 좁은 집, 가구 없는 집,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종의 젠 마스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신 때문에 오히려 더 죽을 때까지 계속 창조적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진 걸 자꾸 버리는 거. 그게 좋죠.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사진전 있죠? 아해. 그게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 줘서 베르사유에다가 다 주고 돈 줘서 루브르에다가 전시하고 그거는 본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절대로 창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국 교육은 그럼 정말 창조적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저는 이 사지선다, 이 아이들을 버려놓는 것 중에 하나 괄호넣기. 그 괄호넣기에 쓴 거 보면은 그 요새 저는 애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느라 그 뭐라 꿈이라고 아세요? 꿈? 그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왜 애들 그 초등학교 애들 저기 문제 풀어놓은 거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딱 X 쳐놨는데 제가 볼 땐 다 맞아요. 그러니까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창조적이 되는데 무조건 이건 다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창조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하버드에서는 SAT를 이제부터 안 보겠다, 안 봐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AT건 수능 학력이건 저는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신체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자꾸 그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가위를 자르건 도자기를 굽건 밥을 하건 청소를 하건 빨래를 하건 이런 게 이제 쭉 가서 나중에는 자동차도 고치고 목수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이래야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되는데 부모들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부만 해요 끝까지. 그래갖고는 40, 50이 돼도 고시 보겠다 그러고 부모한테 용돈 타서 공부만 해요. 아무 걱정 안 하고. 절대로 창조적인 사회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권위주의가 이제 또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권위주의를 다 없애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때리고 욕하고 이런 환경도 역시 창조적인 환경은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굉장히 아주 자유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학교의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군대보다 더해요. 선생님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예절 바르고 군기가 바짝 들어 있고요. 그 할렘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 뭐 6학년인데 겨우 1학년, 2학년 그 수준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애들 뭐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불안 사회다, 뭐 피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 세계 선진국의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외국의 젊은이들도 다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캥거루족이라고 그랬죠. 부모한테 이렇게 가는 그게 아니고
이게 아마도 이런 불안 사회랑 피로 사회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테크놀로지도 하나의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자극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할 게 많고. 그래서 그 주의 집중하기 힘든 산만한 사회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지금 읽으려면 못 읽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저같이 책 좋아하는 사람도 그럴진데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책 읽으라고 그러면 책 왜 읽어요?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의 지식들은 굉장히 이렇게 파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 오거나이즈하는, 조직화하는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조직화해서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를 금방금방 손쉽게 쓰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불안 사회, 피로 사회, 주의력 집중 장애 사회, 산만 사회,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더 경쟁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100년 후, 200년 후쯤에 우리 지능이 뭐 스티븐 호킹 박사 말대로 조금 더 좋아져서 엄청난 거를 이해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외계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럴 정도의 지능으로 발달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대로 해서 디스토피아가 될지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갈림길에서 디스토피아가 되느냐 유토피아가 되느냐 결국 그거의 핵심적인 거는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이냐, 디스토피아에 살게 할 것이냐 유토피아에 살게 할 것이냐 그거를 더 고민하는 게 정말로 창조적인 고민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기술 발전이야 계속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나갈 거예요. 이게 프로메테우스라고 이제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신이죠. 프로메테우스에서 인간 최초의 그 불을 발명하고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킨 최초의 신입니다. 근데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라는 말은 덧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은요 계속 과거, 제가 온고이 지신 얘기했죠. 과거의 그런 지식에서 덧붙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일종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우리가 아무리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부작용이 있고 합병증이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 덧붙여져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발전하는 그 속도와 방향과 깊이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 컴퓨터 기계가 체스를 했죠. 체스를 해서 이겼죠. 그게 왓슨인가 아마 그 컴퓨터 기계죠. 근데 그 체스 기계는 자기가 이겨놓고 이겨서 즐겁다고 환호를 지르지는 못한다는 거죠. 졌다고 속상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이겼다고 환호를 지르고 졌다고 속상해해서 다음번에 더 공부를 합니다. 그게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결국엔 자성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10억만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애들을 키울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슬퍼하고 저 아이가 내 아이 같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슬퍼하는 그런 공동체에 살게 하는 건지는 결국 교육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 사회고 피로 사회고 주의력 집중 사회지만 방향만 제대로 간다면 우리한테는 그래도 창조적인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